안녕하십니까. 이번 문제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 참 어렵긴 하고요. 선택의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오래 꾸준히 됐어요. 오래 꾸준히 되다 보니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 문제는 뭐 한때는 그랬어. 1교시 때 모르는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 어떤 걸 빼야 될까 이 정도로 선택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올해 작년부터는 이 1교시에 뭐 7, 8개 10문제를 다 한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고, 한 10문제 알기는 너무 힘들고요. 7개 이 앞에 뭐 8개 이 정도밖에 굉장히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는 NFP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NFP는 우리 서강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NFP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NFP가 이런 식으로 막 알기는 해야 돼. 알긴 알아야 하는데 너무 그냥 좀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좀 이거 문제가 좀 너무 난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NFA 이번에 나온 것만 해도 수십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좀 다 알긴, 즉 그 뜻은 뭐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지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풀어가야지, 소방적으로 풀어가야지 그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되고요. 예측은 좀 큰 틀에서 보면 예측은 좀 했어. 잠깐 여기 보시면 제가 소방기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찍었던 유튜브나 저한테 수업 받았던 사람이나 이렇게 딱 보면은 소방기계는 어떤 식으로 나눈다 했죠? 1번 수계, 두 번째가 가스계, 세 번째가 제염, 내지 이 이상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그래서 수계의 대표적인 것이 스프링클러. 그래서 이 앞에 제가 계속 특강할 때도 계속 말했어요. 스프링클러가 개정이 재정도 되고, 창고시설 재정도 되고, 스프링클러가 여기저기 막 찢어져 있던 것,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창고 스프링클러,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합쳐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스프링클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계 대표적인 것은 CO2입니다. 항상 말씀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했어. 근데 이번에 CO2가 또 할로겐 화합물, CO2,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좋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당연히 알고 가야 된다 했어. 소방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이 바뀐 걸 안 갖고 가면은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래갖고 갖고 가야 돼. 근데 8월 1일날 시행해서 이게 8월 2일날 시행하는 거라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CO2.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혹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그래프. 수계 설비는 신뢰도는 높아. 신뢰도는 높고, 근데 2차 피해가 있잖아요. 2차 수선 피해가 발생하더라. 그래갖고 2차 피해가 발생하다. 그래서 여기가 수계. 그 다음에 가스계는 신뢰성은 낮은데 수선 피해가 없어요. 잔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계다. 신뢰도는 높고 수선 피해가 없게끔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고? 수계는 뭘 많이 한다? 맞아요. 잘 아시네. 그래서 올해는 미분무수가 대세입니다. 내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 미분무수입니다. 근데 이 앞에도 미분무수가 나왔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미분무수가 대세입니다. 올해는 대세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 근데 미분무수
마찰, 선칠구 하는데 미분무수, 이게 고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긴 하는데, 이번에도 미분무수, 설계 시나리오, 근데 그 설계 시나리오를 물어본 건지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미분무수 설계 시나리오는 정말 예상 문제 중에 총 127회는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그걸 KFI 인정이 그걸 물어본 건데 다 그런 식으로 답을 썼어. 다른 학원도 그렇게 썼더라고. 정확하게 모르겠어. 저도 그걸 쓰는 게 맞은지 아니면 출제기자가 뭔 의도를 했는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미분무수는 대세라고 해서 대세 또 나오고, 가스계를 또 이렇게 올린 데는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무소 틈새 해야 된다. 도움패 테스트,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아니라 했잖아.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인데 지금까지 설계 농도 나왔고,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나왔어?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나왔잖아요. 설계 농도가 아니라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맞다. 우리 하자안전 기준 해설서에도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가시라겠어. NF에는 소화 농도에서 설계 농도에서부터 85% 내려오는 시간이 소화 농도 설계 농도 쇼킹 타임은 쇼킹 타임, 리텐션 타임, 홀딩 타임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소화 농도에다가 1.1에 요즘 1.2, 1.3, 1.35까지 곱하면 설계 농도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됐냐면 해설서에 보면 그 전에 고체 에어로졸이 나오고 나서 고체 에어로졸의 소화 밀도 유지 시간이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웃기다 했잖아요. 설계 밀도 유지 시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계 밀도란 말도 있어. 소화 밀도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하면 설계 밀도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설계 밀도 유지 시간을 해야 된다는데 왜 소화 밀도 유지 시간이 나온가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화 밀도 다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나온 거야. 그럼 이번 시험 문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설계 농도가 아니라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 맞다 이 말이죠. 해설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소방안전은 교육자료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지하는 시간이라니까. 저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소화농도 유지 시간을 맞았는데 용어가 약간씩 좀 잘못나. 근데 중요하니까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우펜 테스트나 뭐 여기 나머지 이제 리저브 시스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전부 이미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 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라겠어요. 이슈. 그리고 저거 안 되면 NFA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85%까지 내려오는 시간이니까 소화농도 유지 시간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바꿔가야 된다니까. 지금 학교 간 사람들이나 이 채점 출제위원들이 그 전에 자기는 쇼킹타임 하면 설계농도 유지 시간을 배웠어. 근데 그것이 개념이 약간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 이번에 문제도 설계농도 유지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개념하고 약간 좀 틀릴 수 있지. 그래서 봐봐요.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이슈화되고 뭐 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원만 예상하냐고. 안 그런다니까? 다른 학원도 다 이 정도는 다 예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면 더 답을 잘 쓸 건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예상했던 문제들 어떻게 나올 건가? 고민해봐. 아는 문제는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는 우리 학원이 예측을 못하고 몰랐다 그러면 다른 학원도 몰라. 100%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이거 맞잖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전체 한번 쫙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수계하고 가스계도 마찬가지야. 수계, 가스계 보면 수계는 A급에는 효과가 좋은데 BC급에는 효과가 없더라. 그쵸? 근데 가스계는 신부화제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BC급에는 효과가 있더라. 서로 상호 보완이야. 상호 보완. 근데 수계, 가스계 두 개 다 동시에 되는 게 하나 있다. 그죠?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미분무도 됩니다. 아이고, 포소화설비입니다. 했어. 앞으로 대세는 또 앞으로 많이 나오고 미분무하고 포라고 했어. 포. 그래서 요즘 소방차는요. 소방차 뒤에 자세히 가서 보면은
포 소화원에 180리터, 그래, 물탱크 용량 뭐 2만 리터 이런 식으로 딱 써져 있다니까요? 요즘 그 소방차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 가서 물만 안 꺼요. 포로 꺼, 포. 그래갖고 차에 있는, 소방차에 있는 포가 무슨 포라 있어요? 전부 다. 압축 공기포라니까? 펌프 프로포션이 아니야. 압축 펌프 프로포션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전부 압축 공기포야. 포라고 해서 포. 두 개 다. 포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지안전 기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두 개로 나눠진다 해서 이 앞에 문제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지금 고정포 방출가 2번 연속 나왔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정포 방출구를 설명할지도 이렇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것은 1형, 2형, 특형, 3형, 4형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야. 근데 그 다음 시험에 고정포 방출구에 대해서 설명할죠. 그러면은 이 앞에 말했던 오늘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한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설명한지 모른다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했어서 문제 풀이들이 다 이래. 우리나라는요 항공기 경납고 차고 주차장 특수가연물 300제곱미터 미만의 전기 관련 시설 있잖아요. 여기만 하지안전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아. 그러잖아요. 이게 이번에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는 포 정말 어려워. 그죠? 합성계면 합성포야. 우리나라 그 발포밖에 못 한다니까. 그걸 설치를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냥 뭐 전부 다 막 옆에 보면은 막 1형, 2형 막 특형 쓰고 막 뭐서 항공기 경납부에 모르겠으니까 그거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쉽다고 딱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문제가 한 4개 정도 나오면 기출문제 한 2-3개, 신규 문제 1개, 선택을 하기 힘들게 문제가 나뉘어서. 와, 내가 볼 때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봐봐요. 이 앞에 재연이 나왔으니까 재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TAB가 바뀌었으니까. TAB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죠. 부속실 재연 설비. 그래서 아마 재연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됐으면 바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바로 쉽게 나올지는 몰라요.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재연 크게 안 바뀌어. 근데 또 재연 설비라고 하면요. 그냥 재연 설비라고 하면 그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거실 재연 설비를 재연 설비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실 재연 설비를. 이거 부속실 재연 설비는 부속실 뭐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부속실 재연 설비 말해요. 그 재연 설비는 거실 재연 설비 말하는 거야. 그럼 거실 재연 설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나왔잖아요. 배출구. 제일 시험에서 안 중요한 것이 배출구거든. 제가 볼 때는 배출구는 각 부분부터 10m 이내마다 설치해라 이 정도밖에 없어. 그 중간 위에다 설치하고 천정에다 연기 배출하니까 배출구 해야 된다. 제가 예상문제 뭐 했어요? 예상문제. 공기 유입구가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거실의 공기 유입구가 장방에 이게 5m 이상 이격하든가 또는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 5m 이상 이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힘든 경우가 뭐 이런 재연 설비 이렇게 있으면 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배출구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극기 그릴을 설치하면 하부에다 설치해도 5m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천정에다 설치하면 도 5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서 설계를 해갖고 가면은 진짜 힘들어. 바꿔야 돼. 이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틈을 이게 아니 소방서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그거 저기 일단 법에 5m 이상 이격하라고 했으니까 5m 이상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어. 응? 근데 법이 개정했더니 굉장히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 공기 유입구 갖고 굉장히 힘들었거든. 근데 장방향 2분의 1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올 초에 바뀌었잖아요. 공기 유입구가 나와야지. 공기 유입구가. 근데 그 반대에 이 배출구 개념이 나왔어. 중요해. 알고는 가셔야지. 근데 다른 건 없어 이게. 그냥 제형 경계벽으로 될 때, 뭐 제형 경계로 됐을 때, 여기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설치하면 돼. 여기에다 설치해도 되고, 뭐 그런 개념만 넣어주면 돼. 벽에 설치됐을 때, 벽이 설치 때는 방향, 연기가 생긴 것보다 위에만 설치하면 된다. 제형 경계벽으로 설치될 때는 제형 경계벽에 의해서 요만큼 이렇게 하면은 연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만 개념만 가지고 설명해주면 돼. 이거 이제 약간 뭐
너무 세게 하면은 플러그홀링이 발생한다. 근데 그 플러그홀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극기량을 옛날에는 배출량하고 극기량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어. 여기에서 불어오는 극기량하고 극기량, 공기 유입구 양하고 그 다음에 배출량하고 똑같이 하든가 비슷하게 하든가 크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공기 유입구의 극기량을 배출량에 지장이 없게끔 하라 이렇게 바뀌었어. 즉 이게 훨씬 적어도 돼. 약 85%만 하면 돼. 설계한. 여기 4만 CMH다 보면은 3만 2천 CMH 아니 3만 한 5천 CMH만 해도 되게끔 개정된 거야. 이게 NFPA 규정이야. NFPA 이렇게 돼 있어. NFPA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내진은 정말 내진이 나와야 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근데 정말 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어. 버팀 때 제외규정 있잖아. 버팀 때 제외규정이 그 앞에 또 방화구역 제외규정도 마찬가지고 버팀 때 제외규정이 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 정말 중요한데, 내진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해서 깊게는 안 나올 것입니다. 내가 말했어. 깊게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현장에서 요즘 가압 성장치가 굉장히 문제되긴 해. 내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유행이에요. 유행. 2평 펌프 거의 2평을 써. 2,400짜리 2평 펌프 쓰잖아요. 그럼 2m가 넘어. 2평 길이가 2m 넘는다니까요. 그럼 옛날에 스토퍼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갖고 잘 안 돼. 스토퍼만 이게 방진가드 해갖고 스토퍼 설치하고 엔카볼트 시험 성적서 받아갖고 그거 갖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가압 송수장치 설치를 하는데 안 돼. 2평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하기가. 그리고 이슈인데 이번에 문제 내신 분은 현장에서 그래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던가. 현장 점검 가갖고 내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가압 송수장치에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짱 있어. 굉장히 이 이상 안 벗어나잖아요. 응? 그리고 방수 연결 송수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결 송수관은 성능시험 배관은 성능 위주 서방설계 심의를 하면은 무조건 지금까지 수조 하나 설치해갖고 다 했었어. 근데 이게 법에 딱 들어갔잖아요. 법에 들어갔는데 그거 쓰라고, 관리사는 아마 그거 쓰라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소방기술사에서는 그걸 수조를 쓰라는 문제는 아마 나오기 힘들 겁니다. 예? 나온다면 좀 이해가 한 단계 더 생각하시죠. 이렇게 해서 4,000 LP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 송수관, 가압 송수장치 큰 거 설치하면 방수 설치하면 4,000 LPM, 2,400부터 시작해갖고 뭐 800 LPM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는 4,000 LPM이야. 그러면 그것에 150% 5분간 하나 있어. 성능 수조를. 그럼 4,000 LPM에 150%는 6,000 LPM이잖아요. 6,000 LPM에 5분간이면 30톤이야. 수조를 30톤 설치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절반이면 2,000 LPM 한다 그러면 그것도 15톤이야. 20톤이 이게 15톤이지. 그리고 저는 또 거기까지 해가지고 뭐까지 했냐. 집수정. 우수관으로 그걸 다 물을 빼낼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못 빼낼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가압 송수장치에 성능시험 배관이 나왔으면 아마 그것은 소방기사에서 나오긴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단계 더 생각해서 집수정 크기 같은 거나 아니면 가압 송수장치 펌프 직렬 연결이네.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여기서 송수구로 밀어주고 펌프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다 보면 이 소방차의 성능하고 이거하고 성능 차이가 있으면은 요 펌프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소방차 펌프 성능이 차이 나보잖아요. 펌프 직렬 연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요게 압이 이게 양쪽이 더 세면은 캐빈 텐션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현장, 그런 문제점 이것 정도는 해야 아마 소방 가압 송수장치에 나중에 설계할 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 되지 않을까 그 문제까지 예상을 했어. 근데 뭐 옆에 방수기구하고 나오고 막 이런 거 쓰라고 나올지 몰랐지. 중요하긴 해. 그리고 나 진짜 정말 힘드네. 참. 제품검사 형식 승인이 있잖아요. 제품검사 그게 31개야. 그리고 성능 인증이 쉬운 개인가 쉬운 한 개인 것 같아. 성능 인증이 8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겠어 내가. 하지만 근데 매일 시험마다 나오고 인명 구조기 어렵죠. 그거 쓰신 분 있어요?
그게 쓰신 사람 있으면은 아마 평생 좀 오랫동안 공부하셨던가. 아이, 하지 마. 내가 찍어줬어, 몇 개. 왜? 시각 경보기 같은 데서는 동기화를 해야 된다. 그런 거. 무선 단독 경보형 감지, 연동형 무선 감지기 있으니까 무선 감지 형식스님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찍어줬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는 데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형식승이나.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에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81개 외우셔. 외우시면 되지. 너무 그냥 양이 많아갖고 힘들잖아요. 좀 아쉬웠어. 그래서 이 땅 소방기계, 이번에 요즘엔 소방기계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NFA PAS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파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학교 갈 때 리프로그 현상이 있었어요. 리프로그. 모르는 거예요. 리프로그를 지금까지 공부를 정말 나 오랫동안 했는데 리프로그는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110회 때 나왔어요. 리프로그가. 그래서 프로그가 개구리인지 알고 립이 또 띠다는 뜻인데 그 립을 그 띠단가 아니라 리스트 갈 때 립으로 알아갖고 야, 이 개구리 주댕이하고 뭐 관계되어 있는 것 같다. 이 개구리 입하고. 그래가지고 개구리 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붉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입 현상 이렇게 생각해갖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화재가 났을 때 앞에 연소 때 발생하는 현상 그랬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부피가 커져가지고 화재가 옆으로 나가든가 높아갖고 그 옆으로 확대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썼어. 근데 뭐 거의 비슷해. 상층으로 연소할 때 그냥 파이어 점프 개념이라 하더라고. 그럼 거의 맞게 쓴 거야. 그럼 이번에 포지티브? 포지티브면 일단 좋은 거잖아. 그잖아요. 네거티브는 안 좋은 건데 포지티브는 일단 좋은 거잖아. 포지티브 알람 시퀀스랑 반복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그냥 좀 맞춰서 쓰면 되지 않았을까? 난 또 그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몰라. 아니 근데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 한 2개 정도는 좀 알더라도 2교시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연류속이나 뭐 열 방출 속도 같은 건 뭐 당연히 알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요. 열 방출 속도 결정법 같은 거 있잖아요. 열 방출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열 방출률 시험기 콩칼로미터 갖다 쓰면 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게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떤 답인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교시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선택하기 힘들어요. 방출이나 그것도 알겠지만 또 한 3개, 4개를 내면 한 2-3개는 알겠는데 한 개를 꼭 모르겠고, 아니 절반 알겠는데 절반 모르겠고, 이런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또 예상했던 것들이 그게 오프가스 같은 거, 이거 예상했던 문제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NFA 855에서는 분명히 오프가스를 측정해야 하는데 뭘로 측정하라고요? ASD, 에어 샘플링 디텍터가 아니라고. 거기서는 NFA 72에서는 ASD가 에어 샘플링 디텍터인데 거기서는 SB 레이팅, 스모크 디텍션 말했잖아요. ASD가 그렇게 됐다고. 그걸로 오프가스 측정하죠. 오프가스는 수소하고 관계되어 있고 뭐 금속, 수소, 탄화물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갔다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물, 그 오프가스 어떻게 하라고? 오프가스 수십 개 나오는데. 논문에 보면 수십 정.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오프가스, 그걸 다 쓰라는 내용은 그냥 갖다 금속, 수소, 탄화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LF 배터리는 금속, 수소, 탄화물 계열이고, 금속, 수소화물 계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삼원계 NCM 배터리는,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금속, 탄화물 계열입니다. 해갖고, 그때 뭐 이온물에, 그래서 그 삼류 이온물에 리튬은 50kg짜리, 리튬은 50kg짜리 그 알칼리 금속에 그쪽에 이온물 되고, 그 다음에 금속 수소화물하고 금속 그 탄화수소화물 그쪽에 금속 탄화물, 여기서는 300kg니까 완제품. 그래서 배터리는 저기 이온물이 아닙니다. 완제품 이온물이 아니라고. 고체 액체 상태로 존재된 것만 이온물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아리셀인가? 거기 화재 났을 때 그때 그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20명이 넘게
이 인사사고가 났으면 알고 가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약간 뭐 그거하고 좀 틀리긴 하는데 일단 뭐 나왔어. 내용이 나왔어. 그것도 좀 뭐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우리 배터리는 여러 번 설명했어. 셀이라고 셀. 일단 배터리 조그맣게 있는 거 우리 건전지 하나씩 되는 거 있잖아. 이게 셀이라고 하고, 여러 개가 셀을 여러 개 합친 것을 모듈이라고 하고, 모듈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면 팩이라고 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렉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 배터리 하자는 뭐 어려운 것이 없어. 이 그래프 여러 번 그렸어. 여러 번. 배터리 하드의 기본은 뭐 때문에 한다고? 여기는 온도고 밑에는 무조건 시간이야. 배터리 하드는 음이온과 음극과 양극에 있잖아요. 중간에 경막 있잖아. 분리막이 손상되었고 이게 두 개가 붙어본 것 때문에 화재 100%예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 결정적인 원인은 분리막이 손상이 되었고 붙은 것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발생돼. 그 붙어갖고 처음에 중조 증상이 있다고요. 전압이 오프가스가 발생된다든지 전압이 드랍이 된다든지 그런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 전조 증상이 생기고 나서 600초 이상이 걸려. 시간이 어쩔 때는 뭐 4,000초 그러니까는 뭐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그 연구도 있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는 건 뭐 가방전에 의해서도 분리막 손상, 가충전에 의해서도 분리막 손상, 가방전, 가충전 방지하기 위해서 BMS가 있잖아요.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실내는 80%, 실외는 90% ESS에 BMS를 그렇게 조절하고 나서 또 그 뒤부터 화재가 안 나더라. 옛날에 100% 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BMS가 고장나서 계속 화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을 80%, 90% 제한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났어. 그때 어떤 것 때문에 나오냐?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아. 충격 마찰을 받아. 충격 마찰을 받다 보니까 분리막 이런 데가 손상이 되는 거야. 분리막이. 예? 충격 스트레스 받아.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여기 스트레스. 오프가스가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보니까 여기가 손상이 되고 하면 열이 약간의 좀 오프가스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스모크가 발생해. 스모크. 열이 그냥, 연기가 그냥 확 나오더라. 네 번째, 썸머너의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 이 칭화대학교의 뭐 팽 교수님이 만든 그래프 다 쓴다고 했잖아. 논문에다가 다 쓴다고 했어. 앞으로 올해는 무조건 배터리와 관련해서 시험에 문제가 나올 거니까 몰라 갖고 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삼척에 갔을 때 삼척 논문, 춘계 논문 발표, 올해는 봄에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래서 못 갔는데 삼척에 작년에 추계 논문 발표, 소방 논문 발표에서 제일 A부스가 제일 크거든요. A부스가 하루 종일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서 배터리가 그만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배터리 갖고 가십시오. 근데 배터리 화재도 나버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나오고 배터리 특허 추론도 많이 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 배터리 모든 거.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 배터리 관련해서 자동차 화재 났고 또 엊그저께 자동차 가만히 쏘는데 화재 났잖아요. 소방 기술사는 기술사를 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갖고 가야 돼. 무조건. 제가 예상 문제 할 때, 예상 문제나 그 특강 할 때 말했잖아요. 성능이주 소방설계에서 서울 본부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왜? 7,000kW짜리 세대, 방화벽을 7,000kW짜리 세대로 하니까, 그 세대마다 방화벽을 하니까 7,000kW짜리 세대 울트라 패스트로 해야 된다. 화재 시뮬레이션 돌릴 때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거주 가능 시간을 A셋을 뭐 한 150초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 한 1000제곱미터 굉장히 넓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하에다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무조건 배터리는 자동차 충전소나 이런 것은 지상에다만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 이번에는 그나마 전기차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것만 몇 대만 타고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에다가 전기차가 가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 가만히 있는데 화재가 났잖아. 그럼 그 주차 타워에 있잖아요. 요즘 차 끄떡하면 1억이 넘어가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예? 자기 보험 많이 들어봤자 대물이 한 2억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10억짜리 해도 안 돼. 그만큼 진짜 커. 문제 너무
알고 가셔야 돼. 이 그래프는 어디 가서 써먹으라고. 화재 성장 곡선과 비슷하잖아요. 써먹으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어. 모든 논문에 가서 보면은 이 그래프 다 있다니까요. 이 그래프도 있어. 요렇게 하고 여기에서 뭐 요렇게 돌아가는 그래프도 있고, 논문 보시면 배터리 관련 논문이 다 있어. 필요하면 자료 다 주라고 했어. 내가 자주 다 올려놨어. 우리 있잖아, 그 방에 자료 다 올려줬으니까 그 정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 문제들은 제가 보니까 올해는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다 알 거야. 여기 유효물 관련해서 아마 내년까지 그럴 거야. 유효물 관련해서 유효물이 많이 나오고 유효물 관련된 그 출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유효물이 진짜 나. 아니면 그런 소문이 나서인가 관련해서 들어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유효물 봐보세요. 유효물은 같이 갈 것 같게 있어. 같이 가져야 돼. 위험물에 관련돼서 갖고 가면 또 못 갖고 가야 돼. 당연히 위험성 평가 갖고 가야 돼. 위험성 평가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폭도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 위험물 갖고 가면. 위험물 나왔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왔는데, 안 나왔어, 이번에. 위험성 평가 나왔어.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PSM에 보면, 공정항공기 보고서에 보면은 1번 사업개요. 2번에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 관련해갖고, 2번에 뭐 보고서 관련해갖고 1번이 뭐냐면 MSDS. 2번이 뭐 PNID. 있잖아요. 배관 구성도 같은 거. PNID. 3번이 내화 구조. 내화. 4번이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시설.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시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면 여기에 방폭 있어. 방폭. 0종, 1종, 2종 장소에 들어가는 거. 제가 그거 설명해 줬어. 코샤 코드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앞에 PSM 예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자료도 올려줬어. 360페이지짜리. 근데 내 수업 들은 사람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타이스 방폭.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위험성 평가야. 위험성 평가 가서 보면 해잡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낸 사람은 PSM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사람이 이 앞에는 위험물 냈고 이번에는 위험성 평가를 냈다니까? 해잡이나 똑같이 낸 거예요. 그거 이렇게 문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했어. 이것만 하십시오. 쓸데없는 코사코드 보지 말고. 근데 코사코드가 나왔어. 참말로 진짜 미안해. 그때 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 거 몰라. 자, 근데 문제 어려워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위험성 평가는 법이 없어. 어떤 면허를 갖고 면허가 있어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화공안전 기술사나 소방 기술사만 있으면 위험성 평가를 해. 법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요. 코샤코도 굉장히 많아. 거기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알고 간다. 그냥 쉬운 것들만 나왔어 이번에.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시험 범위가 또 산업안전 보건 기준은 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게 자꾸 나오네. 그래서 뭐 쭉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뭐 어려운 건 어쩔 수 없고요. 딱 들여다 보면은 절대 이제 막 그 전체적으로 이게 큰 산을 보는 거잖아. 숲을 보는 거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산을 보게끔 하고 나무를 풀면 되고 이번 기회는 뭐 그리고 법규 문제가 뭐 18문제인 것 같아. 법규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법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힘들긴 했어. 힘들긴 하고 막상 선택하다 보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 더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해서 합격자 관리사는 또 틀려. 관리사는 채점 내는데 딱딱딱 답이 정해져 있는데 기술사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냐 개선사항 이런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좀 잘못 그리고 소방 관점으로 좀 쓰셔야 돼. 소방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마스킹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채점 그 점수 나왔을 때 보면은 마스킹 효과를 뭐 동적 정적 마스킹 효과 해가지고 이게 통신 용어라 정보통신에서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 갖고 굉장히 잘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쪽에 통신에 관련해서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소방에서 요즘에 음성 유도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안내 유도등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비상 방송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고 잘 안 들린다. 현장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시간차를 좀 두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적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무슨 말로? 그것이 쓰는 거고 소방적 관점으로 답안지를 끌고 가는 것이 좋다. 꼭 물어본 거 아니다. 내가 모르겠으면 쭉 가다가 앞으로 뭐 발전 방향, 개선 사항 이런 쪽 고려 사항에다가 소방적 관점을 넣어주면은 채점 내시는 분이 그래도 좀 더 호의적으로 소방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